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국경 앞에서 멈춰 서든가요? 아니죠. 다 퍼지잖아요. 그죠? 기후 위기가 올라와서 극심한 가뭄, 그다음에 기후 재난, 폭우, 홍수 이런 게 딱 국경에서 멈춰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하면 난민들이 여긴 국경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야지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같은 이 빈곤의 최전선을 발로 직접 뛰시면서 진짜 도움이 되는 구호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계시는 김부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부열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속가능 발전, 개발경제학, 사회혁신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또 최근에는 캄보디아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지속가능 발전, 이게 2015년도에 유엔이 발표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해서 SDG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목표가 총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DG를 얘기하기 전에 15년 전에 있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것도 있어요. 네. MDG. 그래서 Millennium Development Goal. 그래서 이 새천년 개발 목표는 8개였어요. 그래서 늘어났네요. 8개에서 17개로 늘어난 건데 2000년도가 되면서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천년이 됐다. 우리가 지난 천년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천년을 준비해보자라고 발표한 게 새천년 개발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8가지 목표가 있는데 극빈과 굶주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 초등학교는 꼭 보내자. 그리고 양성평등, 양성평등에서 특히 교육에서 양성평등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학교 보낼 때 여자아이들도 좀 똑같이 학교 보내주자. 네. 그리고 4번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사망률을 많이 줄여보자. 그리고 엄마들도 아이 낳다가 많이 사망을 해서 모성 사망률 줄여보자. 그리고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성 질병 퇴치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더 협력하자. 이렇게 8가지 목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목표를 2000년부터 2015년도까지 열심히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2015년도부터 2030년까지는 그 새천년 개발 목표 MDG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는 그 SDG 17개의 목표가 MDG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표들 중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들은 이제 3번에 우리 건강, SDG 4번에 교육 문제, SDG 10번에 뭐 불평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의 문제가 11번인데 Sustainable City.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이제 캄보디아는 이제 푸놈펜이 수도인데 네. 푸놈펜에서 나오는 하루 쓰레기들을 한 4,000톤을 그냥 다 매장하는 쓰레기 매립지가 근처에 있어요. 당가오라는 네네. 지역인데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 산이 한 4-50m로 어마어마하게 큰 곳인데 그 쓰레기 더미 산에서 한 2,000명이 쓰레기 줍고 삽니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도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SDG 11번의 Sustainable City랑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SDG 1번에서 얘기했던 그 이제 Extreme Poverty를 완전히 없애겠다. 1번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사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평생 쓰레기만 줍고 살거든요. 네.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는 SDG 3번의 Good Health, SDG 4번의 Quality Education.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나 사업들은 그런 SDG에서 식별하고 있는 목표들을 실제로 현장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보고 그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기부를 할 때는 보통 선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기부금이 그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 저는 이제 개발경제학 특히 국제 개발에서 되게 오래된 논쟁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저소득 국가 가난한 나라에게 이제 원조를 여태까지 쭉 해줬는데 왜 얘네들은 계속 이 나라들은 계속 가난한가? 맞아요. 원조가 효과가 없는 거 아니고 오히려 더 망치는 거 아닌가? 이제 입장이 팽팽하게 갈려요. 그래서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장은 약간 후자 쪽의 입장이에요. 원조가 도움이 안 되고 네. 오히려 원조가
그 나라를 더 안 좋게 만든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제일 유명했던 책이 이제 아프리카 잠비아 출신의 여성 경제학자가 썼던 죽은 원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 Dead Aid. 그래서 담비사 모요라는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빌려가지고서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잘 갚으면은 제 신용이 쌓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용이 쌓이면은 그 다음번에는 더 큰 돈을 더 낮은 이자율로 빌릴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책무성, accountabi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열심히 빌린 돈을 갖고 열심히 사업할 인센티브 유인이 충분한 거죠. 이거 그렇죠. 잘 갚아야지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조는 그런 책무성을 좀 따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득 국가가 가난한 나라에게 돈을 원조해 줬을 때 그 돈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꼬치꼬치 깨물으면은 약간 내정 간섭처럼 될 수도 있고 또 원조를 받았을 때 원조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시장이었다면 막 어떤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산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커지고. 근데 원조는 그렇지 않아요. 월드뱅크나 세계 원조기구들이 예전에 아프리카 가서 뭐 엉뚱한 사업,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막 해서 다 망했어요, 사업이. 네. 그렇다고 월드뱅크가 망하나요? 그 사람들이 잘리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원조를 준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게 잘 쓰여지면 그 원조를 더 많이 해주고 원조가 잘 안 되면은 그걸 줄이고 하는 식의 이런 시장 경제에서 보여주는 책무성 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원조를 자꾸 받다 보니까는 그 큰 원조 받으려고 자꾸 쿠데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제도적으로 약해지고 네. 책무성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이 담비사 모요의 주장은 그래서 이게 죽은 원조다. 아예 원조 다 없애버리고 오. 그리고서는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국제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빌려서 정말 책임감 있게 잘 갚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도 있어요. 오. 이제 반대편의 입장은 네. 그렇지 않다. 원조가 정말 효과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죽은 원조에서 얘기하는 담비사 모요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원조를 다 중단한다. 그러면은 지금 몇백만 명, 수백만 명 어느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그 원조가 중단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사망하게 될지 그래서 잘 계산이 되진 않습니다. 일례로 새천년 개발 목표 6번에서는 전염성 질병 퇴치를 위해서 전 세계가 15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즈 예방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에이즈를 치료하는 부분들을 노력을 했었는데 말라리아도 있었지만 제가 박사과정 1학년 때 이제 처음 일했던 나라는 남부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네. 인구가 한 1,500만 명 정도 아프리카 한 50여 개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네. 내륙 국가이고 근데 말라위의 인구 1,500만 명 중에 당시 성인 인구의 11%가 에이즈 감염자였어요. 아이고. 나라가 운영이 안 되겠지요. 근데 이제 에이즈가 처음 80년대에 발견되고 나서 다 걸리면 죽는 줄 알았는데 네. 이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그 약을 먹으면은 일반인들과 기대 수명이 비슷해질 수가 있게 된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제가 부자 나라에서 개발된 비싼 약인 거죠. 그래서 사하라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HIV, 에이즈 감염자들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군요.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 6번에서 이 개발됐던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제를 가난한 나라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무료로 아니면 아주 저렴한 가격, 뭐 100분의 1 가격으로 좀 많이 보급하자로 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라위에서 일할 때도 정부 병원에 가면은 에이즈 약을 공짜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간 병원에 가도 이제 원조를 받았던 그 에이즈 약을 1달러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천년 개발 목표 6번 때문에 그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의 760만 명 이상이 잘
생명을 잘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원조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 원조를 다 중단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조금 과격한 주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원조는 필요하고 대신에 효과적으로 쓰여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구호 프로그램 자체가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지 뭐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최근 개발 경제학의 되게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많은 원조 사업도 하고 교육, 보건,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 많이 하지요. 네. 근데 그게 진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평가를 엄밀하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들 중에 당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마이클 크레머 교수님, 네. 또 MIT 대학에 계셨던 뭐 에브지 베너지 교수님 이런 분들이 우리 한번 이거 빈곤 퇴치를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를 오. 가장 엄밀하게 측정해 보자. 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케냐 지역의 부시아라는 지역에서 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장 엄밀하게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그게 이제 의학에서 많이 발전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학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이 약이 진짜 이 병을 치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입증해야지만 약이 시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무작위로 두 그룹을 배정을 합니다. 네. 실제 약을 먹는 그룹과 가짜 약, 위약을 먹는 그룹. 오. 그걸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고 합니다. 네. Randomized Control Trial이라고 하는데요. 무작위로 배정된 그룹이 실제 약과 가짜 약을 먹었을 때 그 네. 이제 실제 처치군이 더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무작위 통제 실험 방식은 의학 분야에서는 하나의 그 황금률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실제 약으로 시판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한테 약 주고 약 줬는데 그 사람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갖고서는 절대 그 약을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사회과학 분야에서 특히 이제 국제 개발 경제학 분야에서 이런 의학에서 하던 엄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들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 성과를 올리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가 있었을까? 애들 케냐에 가면 한 반에 애들 100명씩 있으니까 네. 학교를 더 지어줘서 한 반에 한 50명씩 학급 숫자를 좀 늘려서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좀 줄여볼까?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교과서가 없이 있으니까 애들 교과서를 나눠주면 성적이 좀 올라갈까? 여러 가지를 다 과학적으로 평가해봤는데 놀랍게도 가장 효과 있었던 사업은 구충제 보급 사업이었어요. 그게 가장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그렇죠. 왜냐하면 구충제 하나에 500원도 안 해요. 그쵸. 저렴할 것 같은데. 엄청 싼데 애들이 온갖 뱃속에 구충, 회충 막 이 오염이 되니까 감염이 되고 또 서로 옮기니까 네. 그것 때문에 아파가지고선 학교 못 나오고 그랬던 거죠. 네. 근데 이 구충제 보급을 쭉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강이 좋아져서 네. 학교에 더 많이 출석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이 원조 프로그램 효과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발 경제학이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네. 이제 세 분의 개발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시게 됐죠.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좀 친숙한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그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 1대1 아동 결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와 나이와 생일이 비슷한 한 명의 탄자니아에 있는 여자아이를 네.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어른 되면 맞아요. 후원이 종료됩니다. 근데 이렇게 1대1 아동 결연하는 거가 생각보다 규모가 되게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NGO들, 아나운서님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국제 NGO 뭐가 있을까요? 월드비전, 컴패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쵸. 이 재단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단은 1950년대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겠죠. 네.
그 대한민국의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생겼던 전쟁 고아들 돕기 위해 세운 그 NGO가 바로 월드 비전, 컴패션, 그다음에 어린이 재단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재단이 지금 세계적인 국제 NGO가 된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만 1대1 아동 결연 이런 식으로 해서 후원금이 막 1,000억, 2,000억씩 모금이 돼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훨씬 크지요. 그래서 한 경제학자가 나도 지금 아이들 결혼하고 있는데 네. 이거 진짜 아이들 삶에 도움되는 거 맞아?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그런 재단들에게 가서 내가 이거 한번 연구해 보겠다. 네. 그랬더니 그 재단들이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조 단위의 후원금들이 모여지는 프로그램인데 네. 만약에 하나라도 결과를 평가했다가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후원금이 이제 줄어들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못하겠다. 이게 다 계속 거절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단체가 우리도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평가를 좀 해달라. 네. 그렇지만 우리 기관인 거는 밝히지 말고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건 하에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이제 경제학과에 계셨던 브루스 위딕이라는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네. 해봤더니 우리가 매달 45,000원, 5만원씩 보내는 그 1대1 아동 결연의 그 원조 사업이 아이들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원조를 받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잘 크고 네.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되고 노동시장에서 더 일도 잘하고 이게 진짜 한 아이의 생명과 삶을 바꿀 수 있구나. 근데 그 연구가 또 이제 경제학자들이 가장 권위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술제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진짜 1대1 아동 결혼하는 게 정말 그 아이의 삶과 그 아이의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좋게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데이터를 공개해주고 우리 밝히지 말라라고 했던 기관이 네. 다시 그 교수님 찾아와서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우리 기관인 거 다시 알려달라. 네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게 컴패션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컴패션의 사업이 이렇게 아이들의 삶을 바꿨다라고 해서 컴패션 재단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월드비전에서 기부자와 아동이 주고받는 편지를 번역하는 봉사를 했었는데 네. 근데 아동이 이제 그런 기부금을 받고 이번에 새 학기에 들어갈 때 필요한 운동화를 샀어요, 가방을 샀어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예. 저도 제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탄자니아 아이에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네. 너 공부 잘하고 있니라고 몇 번 물어봤는데요. 네네. 딴 대답만 해요, 저는. 공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여기서 잘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합니다. 네, 실제로 이런 세계적인 부호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투자 이런 사를 만들어서 진짜 엄청 많은 돈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그런 기부를 하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개발 재단이라고 하면은 빌 게이츠가 세웠던 게이츠 파운데이션 있겠죠. 네. 그래서 게이츠가 94년도에 자기 아버님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만들었고 2000년도에 이제 게이츠 재단으로 이제 통합을 했죠. 그래서 아마 게이츠가 기부했던 금액이 거의 한 90조쯤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투자의 귀재 네. 워렌 버핏도 거의 지금까지 한 60조 원 정도를 게이츠 파운데이션에다가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얘기하고 있는 4번의 아동 사망률 감소, 5번의 모성 사망률 감소, 네. 6번의 전염성 질병 퇴치. 그래서 국제 개발 국제 보건과 관련돼서 아주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백신 맞춰주는 거, 그다음에 말라리아 진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요. 거기에 1년에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1년에 한 쓰는 돈이 한 12조쯤 될 겁니다. 매년. 네. 그래서 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었던 거는 처음에 뉴욕 타임즈 기사를 보다가 게이츠가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네. 어떤 기사였냐면은 이것도 새천년 개발 목표랑 관련이 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4번이 영유아 사망률을 1990년도 수준을 대비해서 67%를 줄여보자는 게 새천년 개발 목표 4번이었어요. 아동 사망률은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특정 기간 동안 몇 명이 사망하는지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생아 사망률은 Neonatal Mortality Rate은 태어나서 첫 한 달, 네. 28일 동안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몇 명이 사망하는가. 그다음에 영유아 사망률은 Infant Mortality Rate라고 하는데 생후 1년 동안 몇 명의 아이들이 사망하는지. 그리고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좀 타겟으로 봤던 건 5세 미만 사망률, Under 5 Mortality Rate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5살 되기 전까지 몇 명이 사망하는지를 쭉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2~3명 정도 안타깝게 삶을 마감합니다. 뭐 난치병, 불치병도 있고 불의의 뭐 교통사고 이런 일들이 좀 있죠. 근데 1990년도에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네. 1000명당 200명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죽는 숫자가 1년에 막 600만 명, 막 700만 명 이렇게 애들이 그냥 너무 많이 죽으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 아니 우리가 지난 1000년 동안 이렇게 과학기술 산업혁명으로 엄청난 부를 과학기술을 축적했는데 이루었는데 달나라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과학기술의 축적과 부의 축적 그리고 달나라까지 갔다 왔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이들이 600만 명, 700만 명씩 막 죽으니까 네. 아 이건 안 된다. 우리 새천년 개발 목표 4번에서 이 아동 사망률을 67%, 3분의 2 이상은 줄여보자라는 네.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요? 불치병, 난치병으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불치병, 난치병은 희귀질병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설사 때문에 아이들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설사병이 온 거예요, 예. 아이가. 설사는 왜 걸릴까요? 기본적으로는 깨끗한 물에 접근이 없어서 오염된 물 먹다가 배탈이 나는 거죠. 위생 문제가. 위생 문제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문의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깨끗한 물을 앞으로 잘 이제 끓여서 마시면 되는 거고 깨끗한 물에 이렇게 소금 같은 전해질을 잘 타서 아이들이 탈수되지 않게 네네. 그걸 잘 보충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나 북부에서도 좀 일을 했었는데 가나 북부의 시골 마을에 가도 그 지역사회 보건 요원이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패키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ORS라고 해서 네. Oral Rehydration Solution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해질 같은 가루예요. 그래서 설사 걸린 아이들한테 깨끗한 물에다가 그 ORS 타서 먹이면 되는 거예요. 금방 나올 수 있는. 근데 워낙 이제 아이들이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정도의 기본적인 조치, 물 깨끗이 끓여 마시고 설사 걸렸을 때 탈수되지 않게 전해질 잘 보충해주고 네. 이 정도의 조치로도 많은 부분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서 애들이 몇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유. 정말 충격적인 현실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그 사실을 빌 게이츠가 뉴욕타임즈 보다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편지를 써요. 어떻게 단순하게 설사 때문에 애들이 300만 명 이상 죽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한테 보냈더니 아버지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94년도에 아버지 이름 딴 재단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이제 더 재단을 이제 운영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게이츠한테 빌 게이츠한테 또 남긴 유언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 구절에 있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에 있었던 말씀으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많은 것을 받은 청지기는 그만큼의 많은 것들을 주인이 기대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빌 게이츠한테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죠. 네. 너는 정말 많은 부를 이루었으니까 그에 따른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약간 유언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더 많이 열심히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게이츠가 일을 잘하니까 제일 잘하는데 돈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한 건데 이렇게 정말로 인도주의적이고 이게 보면 윤리적인 마음 때문에 이런 큰 돈을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꼭 그것만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리적이고 당위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네. 아나운서님 혹시 사진 중에 아프리카에 피골이 상접했던 아이가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데 그 뒤에 큰 검은 독수리가 노려보고 있는 사진 혹시 아시나요? 네네. 그게 이제 1993년도에 수단에 극심한 아사가 있었을 때 찍었던
찍었던 사진인데 그 사진을 찍었던 케빈 카너라는 사진 작가가 그 사진으로 그 다음 연도 94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이 나오고 나서 이 독수리가 그 아이를 잡아먹을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다 보니까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너 그 애 안 도와주고 사진 찍고 있었냐?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사진 찍고 나서 이 아이를 바로 구호소로 이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도덕적인 비난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진 작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만약에 그 사람도 안 도와주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은 또 윤리적으로 또 엄청난 비판을 또 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한민국은 1950년대, 60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던 최빈국이었는데 그래서 고소득 국가, 그다음에 시민사회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가장 부자 나라들이 모여있는 OECD에서 가난한 나라에게 원조해주는 원조 개발 원조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고 있는데 여기에 2010년도에 가입을 하면서 오.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60년 만에 그 가난한 나라에게 원조를 해주는 공요국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게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OECD 국가들이 이제 가난한 나라에게 이제 원조를 해주는데 네. 우리도 거기에 원조 공여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할 수도 없어요. 남들 다 개념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상대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할까요? 네.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사실은 저한테도 좋고 나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한 국가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이게 국경이다. 네. 이걸 막 강조를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국경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국경 앞에서 멈춰 서든가요? 아니죠. 다 퍼지잖아요. 그죠? 기후 위기가 올라와서 극심한 가뭄, 그다음에 기후 재난, 폭우, 홍수 이런 게 딱 국경에서 멈춰서지는 않거든요. 그 정치 경제 불안전, 또 기후 때문에 또 많이 아까 남수단 같이 그런 극심한 기후 재난이 정치 경제 제도의 붕괴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대규모 난민들이 발생하면 난민들이 여긴 국경이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야지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점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국가를 돕는 게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를 돕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네. 최근에 우리가 기름값이 너무 높아서 우리 지금 물가도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기름값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한번 아주 돌고 돌고 돌아서 살펴보면은 그 나라가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당연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 나라의 범죄 조직, 깽단 네. 이런 데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해적이 많고 네. 국가 시스템이 거의 붕괴가 됐다시피 오. 한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서 크던 청년들은 뭐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미래도 없고 그건 그런 해적 반군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구 반대편의 극심한 가난과 그 나라의 제도적인 어려움들이 그런 해적들을 양산해내고 있는데 우리랑 상관이 없나?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석혜균 선장님이 그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납치가 돼서 죽을 뻔하셨었잖아요. 이국정 교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극적으로 네. 살아나셨었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또 너무나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 탈레반 같은 극단적인 조직에 들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23명 납치해서 2명을 잔혹하게 죽였던 일도 있었죠.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가지고서는 지금 기름값 폭등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더 큰 문제가 됐던 게 예멘 쪽에 있는 후티 반군들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은 네.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요쪽 홍해 해협으로 해서 홍해 항로로 홍해를 기름을 또 하는데. 수출할 수 있었는데 네. 거기까지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이제 그걸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다시 막
네.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사실 돌고 돌아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심지어 우리의 지갑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와 그다음에 워렌 버핏이 80조, 60조 원과 같은 어마어마한 큰 돈을 기부해서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물론 너무나 인도주의적이고 훌륭한 일이지만 또 돌고 돌면은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일궈냈던 그거보다 더 큰 기업들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투자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지금 게이츠 재단만 해도 90조를 원조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또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사하라나 아프리카권들은 여전히 가난한가? 맞아요. 우리 원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문제가 너무 많다. 이제 하나씩 좀 뜯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원조가 효과가 없는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 계획되고 잘 집행됐던 원조는 현장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살리고 그 삶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가 효과가 없다는 말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책상에서 현장에 가보지 않았던 분들이 또 쉽게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왜 가난이 계속 지속되는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가가 공식 원조, 개발 원조라고 해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라고 하는데요. 이 선진 공여국들이 1년에 하는 원조 금액이 한 300조 원쯤 됩니다. 되게 커 보이죠? 네. 300조 원. 엄청나게 엄청난 느껴지는데. 돈인데, 야, 매년 300조 원 쓰는데도 왜 계속 가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우리 전 세계 국가가 생산하는 GDP 18경원쯤 됩니다. 2024년도 IMF 추계에 따르면은 이제 경원쯤 가면 우리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경제 생산 능력이 수천만 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18경원쯤 GDP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조 원 정도를 주는 거니까 갑자기 작게 느껴지네요. 작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유엔이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 위해서 부자 나라들이 국민 소득, gross national income의 0.7%를 도와주자라는 권고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0,000원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7,000원은 주자라는 게 유엔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7,000원 주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한참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목표치로 권고가 됐겠죠. OECD 국가가 100만 원 벌면은 지금 평균 3,200원 정도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3,200원 0.32%.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당당한 원조 공유국이 된 케이스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 할까요? 우리는 0.2%. 100만 원 중에서 한 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OECD 평균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딱 금액을 봤을 때는 되게 천문학적인 많은 돈을 원조로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통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0.3% 정도. 물론 이제 민간에서 도와주는 거를 좀 더 붙이면 더 커지겠지만, 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가난한 나라 도와준 적은 없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도달된 원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생명을 구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원조 사업도 아주 많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에는 좀 나라별, 국가별로 좀 원조도 해주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더 뭔가 그렇죠. 각자 도생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조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전 세계 공적 원조 금액이 아주 가파르게 감소됐던 지난 최근 몇 년이었습니다. 실제로. 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되게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저희가 2024년도
2025년도에는 한 6조 5천억 정도를 우리가 국제개발 원조로 예산을 좀 집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예산이 거의 1조 원 넘게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5조 4천억 정도로 줄었다가 다행히도 이제 내년도 우리 국제개발 원조 예산이 다시 복원이 돼서 한 네. 6조 3천억 정도로 다시 좀 복원이 됐다. 이건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원조 금액들을 많이 삭감을 해서 현장에서 좀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흥 원조 공유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도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또 지금 집행하고 있는 원조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더 많아지기. 그러게요. 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런 근본적인 빈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제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잘 안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예. 않죠. 새천년 개발 목표가 2015년도에 끝났고 2030년까지 우리 인류가 같이 설정했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가 있는데요. 이제 4년 반도 안 남았어요. 네. 2030년까지. 근데 17개를 다 달성하는 거는 고사하고 하나도 달성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 힘든 상황이군요. 근데 일단은 목표를 좀 높게 잡긴 했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1번을 보면은 빈곤을 이 땅에 없애겠다. 근데 2000년도에 발표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는 극빈을 1990년도 대비 2015년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절반 이상 줄입니다. 오, MDG 네. 1번은 대성공이었어요. 그런데 SDG는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놨냐면요.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이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불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완전히 다 빈곤으로부터 탈출시켜 줄 수 있겠어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목표죠. 네. 근데 SDG 1번은 그렇게 돼 있어요. MDG 1번 때 두 번째 목표, 1번 안에 목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네. 극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있고 밥을 잘 못 먹는 밥 굶는 사람들 기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다 달성했어요. 오. 근데 SDG는 MDG 1번에서 극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굶주림을 절반으로 줄이는 거를 목표를 두 개로 분화시켰어요. 그래서 SDG 1번은 노 퍼버티,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 네. SDG 2번은 제로 헝거, 이 땅에 밥 굶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 거의 불가능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2030년 그 뒤로도 야 이게 달성할 수 있을까? 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좀 터무니없이 이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걸 1번으로 내세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아나운서님도 방금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도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지난 2000년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가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굶주림을 줄이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기 위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이루어왔던 성과들이 다 후퇴했어요. 아. 애들 열심히 학교 보내놨더니 네. 학교 다 폐쇄돼서 2억 명이 넘는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어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 높은 목표를 설정했는데 코로나까지 터졌으니까 이 달성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 가장 유명한 학술지 사이언스, 네이처 들어보셨죠? 네. 네이처에서 이런 사설을 냅니다. 야,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달성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참에 목표를 재수정하자.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죠. 네. 저도 다 구구절절히 다 동의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진짜 터무니없는 일인가? 이제 심리학자 중에 데니엘 케인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네. 이분은 독특하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네. 제가 이 데니엘 케인만 교수님이 썼던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하는지를 네. 쓴 책인데 너무 재밌어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터무니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데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간을 한 200~300년 전으로 돌리면은 서구 유럽 열강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비즈니스는 뭐였을까요? 노예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을 때 노예를 위해서 흑인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잡을 때 한 절반쯤 죽이고 절반을 잡아서 노예 선박선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미주 대륙으로 노예들을 끌고 오는데 배 안에서 한 또 절반 죽어요. 그럼 네. 바다에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노예묵으로 돈을 버는 게 가장 큰 부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거다. 이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영국의 정치인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은 이거 노예무역 폐지하기 위해서는 50년을 노력했던 분이 있어요. 죽기 전에 노예무역 폐지되는 걸 보고 죽습니다. 어이구, 네. 근데 당시에 노예무역 폐지하겠다고 하면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노예무역 폐지하는데 그러면 프랑스, 독일, 벨기에 얘네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걔네도 어차피 할 건데. 네. 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너무 잔인하니까 여자 노예랑 어린이 노예는 빼자. 남자 노예만 잡자. 어른 남자 노예만 잡자. 이게 지금 우리는 말이 안 되는 논의잖아요. 최근에 신안군에 있는 섬에서 네. 약간 발달 장애가 있었던 분이 섬에서 염전 노예처럼 해서 한 10년인가 갇혀서 일하시다가 그게 밝혀져서 거기 있던 분들 다 감옥 갔어요. 지금은 한 명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를 딱 봤을 때 아니 SDG를 어떻게 달성해? 아니 어떻게 이 땅의 빈곤을 100% 다 없앨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거지 라는 논의를 아니 어떻게 노예무역을 폐지해? MDG 때 우리 50% 줄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75% 줄이면 되는 거지. 어떻게 100%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냐라는 논의를 야, 노예무역 폐지는 어려우니까 여자랑 어린이들은 빼자라고 이거 정신 나간 논의잖아.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다 감옥 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2020년도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당선됐을 때 캐멀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네. 그게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서 시간을 딱 100년으로 돌리잖아요. 네. 1920년도 전까지는 미국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으면 여자가 뭘 한다고 투표를 하냐 맞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야, 부잣집 여자는 웬만한 남자보다 똑똑해. 재산세 많이 내고 부잣집 교육받은 여성에게는 투표권 줘야 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논의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관련해서 저는 2030년까지 달성이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그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우와. 돈이 없어서 네. 지식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이 SDG를 달성 못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해주는 네. 물론 이 세계에서 빈곤이 사라지는 거는 정말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목표일 텐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빈곤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또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이 이번에 출간하신 도서 이야기를 네. 해보고 싶은데 또 표지가 굉장히 예뻐요. 네. 근데 또 이 표지 속에 어떤 숨은 뜻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 그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 21세기 북수 서가명강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이유라는 책에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21세기 북스에서 너무 잘 디자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되게 큰 동그라미도 있고 큰 세모도 있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되게 조그만 동그라미도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얽혀서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해요. 아슬아슬하죠. 근데 그 거대한 동그라미도 그 밑에 있는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가 깨져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 균형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돌고 돌아서 보면은 이런 아슬아슬한 균형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표지 디자인을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이 도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진짜 이번에 기부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부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